왕자로 태어나면 행복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세자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옥 같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500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부터 조선 왕실의 충격적인 왕세자 교육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에서 왕세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태종 때부터입니다. 1402년이었죠. 그 전까지는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교육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난 말이죠.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웠던 그 사건입니다. 태종은 그 혼란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워야 한다. 왕권을 안정시키는 방법,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후계자를 만드는 것, 그게 태종의 목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왕세자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이 충격적입니다. 5살, 아닙니다. 3살,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죠.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신부 교육 지침서였죠.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승이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어미가 10개월 기르는 것이 낫다.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산모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태아에게 전달된다고요. 왕실의 태교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왕비가 임신 사실을 알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옥으로 만든 경전을 읽었습니다. 왜 하필 옥이었냐고요? 옥은 몸에 이롭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믿었죠. 그 옥판에 성인의 말씀을 새겨놓고 매일 아침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비가 중궁전을 떠나 한적한 별궁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남편인 왕조차 만나지 않습니다. 뭐? 부부가 왜 떨어져 지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은 나란 일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었죠. 전쟁, 재난, 정치 싸움,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왕에게 쏟아졌습니다. 왕실에서는 그 심란한 기운이 태아에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죠. 임신 5개월째가 되면 본격적으로 조기 교육이 시작됩니다. 왕비는 밤낮으로 특정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같은 학습서를 낭독하는 소리였죠. 낮에는 관원들이, 밤에는 궁녀들이 번갈아가며 책을 읽어줬습니다. 뱃속 태교 오디오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왕비가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생깁니다. 뭘까요? 고기입니다. 임신부한테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고기를 깨끗하지 못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였죠. 고기가 쉽게 상했고 식중독 위험이 컸습니다. 임신 말기에 식중독 걸리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했죠. 그래서 아예 금지했던 겁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국가가 나섭니다. 산실청이라는 임시기관을 세웁니다. 오늘날로 치면 24시간 운영되는 산부인과죠. 그것도 왕비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산부인과였습니다. 산실청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현직 정승이었습니다. 나라의 최고위직 인사가 직접 산실청을 관리했던 겁니다. 왕세자가 태어나는 건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드디어 출산 순간이 다가옵니다. 산실청은 특별한 자리를 만듭니다. 맨 아래 볏짚, 그 위에 가마니, 돗자리, 양털방석, 기름종이를 차례로 깔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마 가죽을 깔았죠. 백마는 양기를 상징했고 흰색은 상서로운 색이었습니다. 아들을 무사히 낳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백마 가죽을 깔았던 겁니다. 백마 가죽 아래에는 날다람쥐나 족제비 가죽까지 깔았습니다. 다산의 상징이었죠. 이렇게 온갖 염원을 담아 만든 특별한 산실에서 왕비가 드디어 아이를 출산합니다. 진통 끝에 태어난 귀한 아기. 이 아기가 처음으로 입는 옷은 뭐였을까요? 화려한 금빛 옷,
부드러운 비단옷 아닙니다. 놀랍게도 헌옷이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람이 입었던 헌옷이었죠. 고위 관리 중에서 무병장수한 사람의 무명옷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병장수한 고위 관리의 옷이라면 그 사람의 건강하고 똑똑한 기운이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죠. 또한 무명옷이 신생아의 체온 조절에 더 적합했습니다. 비단옷을 입히면 체온이 너무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왕비가 첫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바로 원자라고 불렸습니다. 예비 왕세자의 호칭이었죠. 그런데 원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엄마랑 왜 떨어뜨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원자를 키우는 건 조선 최고 육아 전문가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 아이들을 키우며 노하우가 쌓인 보모 상궁과 궁녀들, 그리고 대왕 대비가 직접 심사해서 뽑은 유모가 원자를 돌보았습니다. 유모 선발 기준도 까다로웠죠. 건강해야 했고 성품이 온화해야 했으며 집안이 좋아야 했습니다. 또한 출산 경험이 있어야 했고 모유가 충분해야 했죠.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여성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이 엄선한 육아 전문가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원자. 드디어 5살이 되면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원자의 선생님이었죠. 5살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의 교육기관을 강학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학청의 강은 강론할 강 또는 외울 강이라는 뜻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겨우 5살의 원자는 무엇을 외워야 했을까요? 바로 유교 입문서인 소학과 효의 도리가 담긴 효경이라는 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의 수업은 책을 통째로 외워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살부터 시작된 암기 지옥이었던 것이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에서도 외우는 교육은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전을 외우고 있어야 했죠.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경전 교육이 바로 들어갔던 겁니다. 한문과 유교 경전을 외우며 암기 지옥에 빠지게 된 5살 원자, 강학청 수업을 얼마나 자주 들어야 했을까요?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수업은 아침, 낮, 저녁으로 45분씩 진행되었죠. 하루에 3번씩이나 수업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는 하루 종일 수업만 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 왕실이 준비한 제도가 바로 배동이었죠. 조선에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이들만 골라서 원자의 곁에 또래 친구들을 붙여준 겁니다. 배동은 조선 초에는 공신들의 자제들 중에서, 이후에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연령대는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배동들은 단순히 어린 시절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원자가 왕에 등극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필하게 될 친위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배동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죠. 집안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예비 왕세자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던 원자는 8살을 전후로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왕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예비 왕세자인 원자가 정식으로 왕세자 자리에 오르면서 예비 국왕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었죠. 8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된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한 훨씬 더 강도 높은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세자가 되면 교육기관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강학청에서 시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시강원의 수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했습니다. 왕세자는 이제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정치와 통치에 대해 배워야 했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배워야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은 12살에 이미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방 수령이 올린 상소가 문종 앞에 놓였습니다.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창고의 곡식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죠.
12살 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풀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재난이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세종은 아들의 고민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백성을 외면하면 나중에 구할 백성도 없느니라. 문종은 그제야 결정을 내렸고 이 경험은 평생 그의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왕세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죠. 세수를 하고 의관을 갖춰 입으면 벌써 시강원 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수업인 조강이 시작됩니다. 왕세자는 어제 외운 경전 구절을 암송해야 했죠. 한 글자라도 틀리면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하, 그 구절은 이인이 아니라 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수업 시간에 졸자 스승인 김종직이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왕세자가 사과할 때까지 3일 동안 수업이 재개되지 않았죠. 왕세자라도 예외는 없었던 겁니다. 오전 9시 잠깐의 휴식 후 주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경전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한 구절씩 읽어주면 왕세자는 그 뜻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점심 식사가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조차 공부였죠. 식사 예절을 배우고 음식의 조화를 이해하고 검소함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왕세자의 상에는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음식만 올랐습니다. 오후 2시 석강이 시작되기 전 왕세자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무예 연습 시간이었죠. 활쏘기, 말타기는 기본이었고 때로는 병법 전술을 직접 실습하기도 했습니다. 숙종 시절의 기록을 보면 왕세자가 활쏘기 연습 중 관역을 벗어나자 무관 교관이 전하, 이렇게 하시면 전쟁터에서 적을 맞출 수 없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왕세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자세를 고쳤죠. 오후 4시 마지막 정규 수업인 석강이 시작됩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이기도 했죠. 역사서를 읽으며 과거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왜 수도를 옮겼을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왕세자는 답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방어를 위해서라고 대답하면 부족했죠. 정치적 배경, 경제적 이유, 신하들의 반대는 어땠는지,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분석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석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녁 식사 후 밤 9시부터는 야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야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미나 같은 것이었죠. 스승님,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임금이 가볍다고 했는데 그럼 왕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14살 소현세자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밤새도록 이 질문에 대해 토론했고 소현세자는 그 과정에서 민본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죠. 왕세자가 배워야 할 과목은 경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문학, 병법, 천문, 지리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했죠. 병법 수업은 특히 치열했습니다. 인조 시절 왕세자였던 효종은 병자 호란의 치욕을 직접 겪었죠.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병법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효종은 손자 병법을 읽으며 직접 전술 지도를 그렸습니다. 적이 북쪽에서 침입하면 어느 지점에서 막아야 하는가, 병력은 얼마나 필요한가, 보급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밤새 고민하며 전략을 짰죠. 천문 공부도 흥미로웠습니다. 세자는 관상감에 직접 가서 별을 관측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일식과 월식을 계산했죠.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세자 사도세자가 7살 때 일식을 관측하고 해가 왜 사라지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천문관이 설명하자 어린 세자는
그럼 백성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지리 공부는 실전과 직결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산맥과 강줄기, 주요 도시의 위치, 각 지역의 특산물과 인구까지 외워야 했죠. 전쟁이 나면 어느 길로 병력을 보내고 어디에서 방어선을 구축할지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시강원의 선생님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사람들, 학식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왕세자의 스승이 되었죠. 하지만 이 선생님들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의 언행을 감시하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했죠. 성종실록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왕세자가 수업 중에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부 김종직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전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나라의 미래가 달린 공부를 하면서 하품을 하다니. 왕세자가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김종직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100번 써오십시오. 왕세자는 밤을 새워 벌을 받았죠.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중종 때 왕세자 인종이 배동들과 놀다가 한 아이를 때렸습니다. 장난이었지만 그 아이가 울었죠. 소식을 들은 스승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전하, 지금 하신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왕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하는 미래의 왕입니다. 왕의 한 번의 실수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동을 때렸지만 내일은 신하를, 모레는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배동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죠. 훗날 인종은 재위 기간이 짧았지만 인자하고 어진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성, 판단력, 리더십, 예의범절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죠. 특히 도덕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세종은 아들 문종을 교육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왕은 많지만 어진 왕은 드물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지혜는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뿐이다. 왕세자는 검소함을 몸소 실천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문종에게 해진 옷을 입혔습니다. 새 옷을 만들려면 백성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다. 해진 옷을 기워 입는 것이 왕의 도리다. 정조는 어린 시절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한겨울에 움막에서 사는 가난한 가족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날 밤 정조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왕이 되면 저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답했습니다. 전하,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군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왕세자의 교육에는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대표적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 윤 씨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했던 연산군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스승들은 연산군에게 경전을 가르쳤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죠. 인의예지를 배우라고 하시지만 어머니를 죽인 이들에게도 인의예지가 있었습니까? 결국 연산군은 왕이 된 후 폭정을 일삼았고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준 비극이었죠. 반면 성공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세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죠. 태종은 세종이 왕세자였을 때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냈습니다. 명나라에 보낼 외교 문서를 작성해 보거라. 16살 세종은 밤을 새워 문서를 작성했죠. 다음 날 태종은 문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종이 답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만 쓰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교훈은 세종의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집현전을 만들어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한글을 창제할 때도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죠.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왕의 잘못이다. 정조도 뛰어난 교육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에게 특별한 교육 방식을 적용했죠. 단순히 책만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글을 쓰게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네 생각대로 정리해 보거라. 정조는 매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일등록이라는 책이 되었죠. 정조는 평생 5만 편이 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조는 또한 정조에게 현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 시장을 구경하고 농사짓는 백성을 만나고 군사 훈련을 참관했죠. 책으로만 배우면 절반만 아는 것이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진짜 배움이다. 왕세자 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시험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왕세자의 실력을 평가했죠. 단순한 암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 해결 능력 평가였습니다. 가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창고의 곡식은 바닥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왕세자는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죠. 먼저 부유한 집안에 곡식 기부를 권유하고, 둘째로 이웃 지역에서 긴급 구호를 요청하며, 셋째로 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백성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 교육. 조선의 왕세자들은 그렇게 평생을 배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0년이 지난 순조가 어느 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왕세자 시절에 배운 것이 오늘 백성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왕세자가 이 가혹한 교육을 견뎌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대표적인 비극이죠. 영조는 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하게 꾸짖었죠. 한 글자를 틀렸구나. 처음부터 다시 써라. 목소리에 힘이 없다. 왕의 목소리는 천하를 호령해야 한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점점 심리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뒤주에 갇혀 죽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교육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온 것이죠. 이 사건은 조선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왕세자 교육 방식에 변화가 생겼죠. 단순히 엄격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세자의 심리 상태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할 때 사도세자의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억지로 시키지 말고 스스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해 보이는 조선의 왕세자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조선이 500년 넘게 나라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교육 시스템이 세종, 정조 같은 훌륭한 군주들을 배출해냈죠. 동시에 연산군, 사도세자 같은 비극도 만들어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도구인지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 국가가 나서서 심혈을 기울였던 조선의 왕세자 교육 시스템, 그 치밀함과 철저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리더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식과 인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압박과 격려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선의 왕세자 교육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을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